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오늘 여러분을 전 세계를 떠도는 귀신과 영혼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각 나라마다 다른 얼굴을 가진 그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까요? 오늘은 총 19개의 국가에 어떤 귀신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 한국. 한국에는 오랜 전통과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귀신들이 많은데요. 그중 장산범과 달걀 귀신이 있습니다. 장산범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에서 전해지는 전설로 일반적으로 큰 산이나 숲에서 나타납니다. 백발의 긴 털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 흉내를 잘 내 종종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모습에 홀리기도 한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눈앞에는 입을 벌리고 있는 장산범이 서 있는 것이죠. 어두운 밤 깊은 산속에서 누군가 당신을 부른다면 절대 뒤 돌아보지 마세요. 다음 귀신은 얼굴이 없는 달걀 귀신입니다. 달걀처럼 뚜렷한 이목구비는 없는데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합니다. 어둠 속에서 달걀 귀신을 마주친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나라 일본. 귀신과 영혼에 대한 전설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귀신들은 경고의 메시지나 때로는 순수한 공포를 주기도 하며 일본의 도시와 시골 곳곳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 오이와와 쿠치사케 혼나가 있습니다. 오이와는 일본에서 대표적인 원혼 귀신으로서 긴 머리와 일그러진 얼굴이 특징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잊지 않고 찾아가 복수하는 귀신입니다. 이번 귀신은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쿠치사케 혼나입니다. 평소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나 예뻐? 만약 예쁘다고 답하면 마스크를 벗는 그 속의 얼굴은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는 상태이죠.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다시 물어봅니다. 나 예뻐? 이 상황에서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1970년대 일본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귀신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라 중국. 중국은 오래된 역사와 깊은 전통 속에서 수많은 귀신과 전설이 있습니다. 특히 죽음과 그 너머에 대한 두려움은 중국 민속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에는 어떤 귀신들이 있을까요?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 악몽을 꾸게 하거나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목매귀가 있습니다. 사람 꿈속에 들어가 가장 무서운 경험을 겪게 만들면서 정신을 약하게 하거나 병을 일으켜 죽음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꿈 속에서 목매귀를 만난다면 탈출할 방법이 없다는 부분이 더욱 공포로 다가옵니다. 꿈속에는 목매귀가 있다면 현실에는 백무귀가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등장해 사람들에게 불운을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잃거나 큰 재난을 당할 때 이 귀신이 나타난다고 믿으며 멀리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등골이 오싹해지거나 한기를 느끼게 되면 백무귀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번째 나라 미국. 현대적인 이미지가 강한 미국이지만 그 땅에서는 수많은 전설과 귀신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고대 원주민의 전설부터 도시 전설까지 다양한 귀신들 중 오늘 소개해드릴 귀신은 블러디 메리입니다. 이 귀신을 불러내는 주문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어두운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고 블러디 메리를 3번 외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녀가 거울 속에서 나타나 죽음과 저주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블러디 메리는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도 실제로 해보기를 망설이게 하는 강렬한 공포를 안겨줍니다. 다음은 2009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존재, 슬렌더맨입니다. 키가 크고 마른 모습에 얼굴이 없는 흰색의 남자 귀신이며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사라지게 만듭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유인해 어디론가 데려간다는 전설이 퍼지면서 공포는 확산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개의 존재가 두려움의 대상이며 공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나라 영국. 고성들, 안개 낀 묘지, 그리고 오래된 거리들마다 다양한 귀신들이 나타난다는 나라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 가장 섬뜩하다고 알려진 레이디 2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 명은 워릭성과 햄튼 코트 궁전에 나타나는 회색 숙녀입니다. 회색 드레스를 입고 슬프거나 공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여성은 아직까지도 이승을 떠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을 해치지는 않지만 그녀를 목격한 사람들은 오싹한 기운을 느끼고 극도의 불안감을 겪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유령은 브라운 레이디입니다. 레이넘홀에서 종종 목격이 되는데 갈색 드레스를 입고 계단을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19세기 초 찍힌 사진 때문에 더욱 유명해지기도 했으며 마주칠 때마다 고통받는 표정을 지어 사람들에게 강한 불안을 남깁니다. 영국에는 유서 깊은 고성과 궁전들이 많은 반면 그 속에 숨겨진 존재들도 많아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라 멕시코. 단순한 공포를 넘어 그들이 얽힌 비극적인 삶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존재하는 멕시코의 귀신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는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 요로나는
자신의 아이들을 강에 빠뜨려 죽게 한 후 깊은 후회에 빠져 강가를 떠돌며 아이들의 이름을 울부짖는 귀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가를 돌아다니다가 어린아이를 발견하면 데려간다고 하며 어두운 밤 강가 주변에는 그녀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린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절대로 밤에 강 근처로 못 가게 하죠. 후회와 슬픔의 귀신이 있다면 다른 한쪽은 욕망과 탐욕의 존재입니다. 주로 말을 탄 검은 카우보이 모습을 하는 엘차르로 네그로. 전설에 따르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악마와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잃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사방을 떠돌며 여행자나 길을 잃은 사람에게 접근해 유혹하고 계약을 제안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 유혹에 넘어가면 엘차르로 네그로와 같이 영혼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그와 마주치는 순간 극도의 두려움과 불길함을 느낀다고 하죠. 멕시코의 깊은 신앙과 전통 속에서 태어난 존재들이며 지금까지도 멕시코에 대표하는 귀신들로 불립니다. 7번째 나라 필리핀.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두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지만 밤만 되면 반으로 나뉘어 날아다니는 귀신 마날랑갈이 있습니다. 위쪽 몸을 분리해 날아다니고 주 타겟은 임산부나 어린아이입니다. 마날랑갈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태어나기 전 아기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미지의 존재라는 뜻인 따와리가 있습니다. 몸이 투명해 잘 보이지 않지만 주로 시골 지역에서 목격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유혹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무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귀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번째 나라 인도. 인도의 귀신들은 그들의 억울한 과거와 얽힌 비극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도의 전통적인 귀신 쿨리 사드는 기혼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기를 가졌던 여성으로 억울한 원한을 품고 있다고 전해지며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보다 아이를 잃은 슬픔이 더 컸던 것인지 다른 여성들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또 다른 귀신으로 인도에서는 밤에 우물 근처로 지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베부타 때문이죠. 마을의 우물이나 나무 근처에서 목격되는데 반투명한 피부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부타는 마을 사람들이 가뭄이나 재앙을 겪을 때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종종 사람들에게 복수를 원하며 그들의 삶의 불행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인도에서는 악독한 유령이라고도 불립니다. 9번째 나라 프랑스. 프랑스의 귀신 이야기들은 슬픔과 공포를 담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인류의 삶과 죽음, 사랑과 배신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에게 저주받은 여인으로 불리는 라 말레리크는 전설적인 귀신입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영혼이 떠도는 존재인데 종종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를 마주치면 저주에 걸린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번 귀신은 아이들을 잃은 어머니 레 로리입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으로 유령이 되었고 주로 강가나 유리창 근처에서 목격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을 대상으로 불행한 사건을 일으킨다고 전해지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분명 반가운 손님은 아닐 겁니다. 두 귀신 모두 프랑스에서 전설적인 귀신으로 불리며 사람들에게 공포와 교훈을 동시에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10번째 나라 이탈리아. 역사, 문화, 예술로 가득한 나라 이탈리아에도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귀신들은 그들의 슬픈 과거와 연결된 이야기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복잡함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그 중 한 명이 바로 라비앙카입니다. 흰색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원한을 품고 떠돌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슬픈 이야기를 하거나 배신한 자에게 복수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일깨우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은 바코입니다. 주로 술과 축제를 관장하는 신으로 묘사되는데 바코가 술이 된 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과의 이별로 자신의 영혼을 술에 담게 되고 결국 술의 신으로 변하게 된 바코.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타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동시에 그가 가진 슬픔과 고통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바코의 이야기는 쾌락과 슬픔이 얽혀 있으며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자는 의미로 이탈리아에서는 바코를 대표적인 귀신으로 본다고 합니다. 11번째 나라 독일. 전통적인 민속과 신화가 풍부한 나라 독일. 이곳의 귀신 이야기들은 대개 과거의 슬픔, 불행한 사건,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으며 그들은 종종 인간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귀신들이 있을까요? 주로 강가나 호수 근처에서 목격되며 젊은 여성이라고 알려진 마리안네. 슬픔과 원한의 상징인 그녀는 종종 자신이 잃어버린 사랑 이야기나 노래를 부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 전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드래곤, 바로 드라켄이 있습니다. 왜 드라켄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존재는 종종 불길한 귀신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주로 산이나 동굴 근처에서 발견되며 전설적인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전해져 사람들이 직접 탐험을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라켄이 두려워 오히려 피하려는 존재로 여깁니다. 12번째 나라 스칸디나비아, 광활한 자연과 독특한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으로 수많은 신화와 전설이 존재합니다. 이곳의 귀신 이야기는 자연의 힘, 인간의 감정, 그리고 과거의 슬픔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대표하는 귀신 훌드라가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남성들을 유혹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숨겨진 진실은 그녀가 나무로 변하는 존재라는 사실. 훌드라는 남성을 유혹하여 그들의 영혼을 빼앗거나 이들을 숲속으로 끌고 가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숲이 있으면 바다에도 귀신이 존재합니다. 항구 근처에 나타나는 귀신 게르지입니다. 게르지는 사랑했던 선원에게 버림받고 비극적인 선택을 한 후 항구를 떠돌며 슬픈 노래를 부르는 귀신입니다. 주로 물가에서 목격되며 슬프게 울부짖는 소리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의 비극과 상실감을 상징하며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13번째 나라 아일랜드. 아일랜드 전통에서 잘 알려진 귀신인 레프리콘은 주로 작은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빨간색이나 초록색 옷을 입으며 금고를 지키는 역할로 알려져 있죠. 장난꾸러기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재물을 탐하는 자에게는 응징을 하기도 합니다. 여성 귀신으로는 벤시가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나타나며 벤시가 나타날 때마다 슬픈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죽음을 상징하고 사람들은 집안에 벤시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14번째 나라 호주. 독특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나라 호주에서는 신비로운 생명체 버니잎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호수나 늪에서 살고 있으며 물속에 나타나 사람들을 위협하는데요. 거대한 크기와 강력한 힘으로 인간의 영혼을 먹거나 불행을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호주 원주민 전통에서 등장하는 귀신 코리건입니다. 주로 숲이나 강가에서 목격되며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영혼을 빼앗거나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한다는데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의 비극과 원망을 상징합니다. 15번째 나라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귀신으로는 앙카마가 있습니다. 앙카마는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들의 슬픔과 원한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앙카마의 출현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원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아프리카의 전설에 등장하는 귀신인 스카라입니다. 주로 어두운 숲이나 낯선 장소에서 목격되며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불행한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을 속여 저주를 건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으며 낯선 장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16번째 나라 브라질. 다채로운 문화와 풍부한 전통의 나라 브라질에서는 주로 어린아이들을 유혹하고 납치하는 쿠카가 있습니다. 무서운 외모로 종종 가축이나 식물을 해치는 존재로 여겨진대요. 어린아이들에게 찾아가 경고를 하거나 자녀를 잘 돌보지 않는 부모들에게 찾아가 응징을 한다고 합니다. 브라질에는 유명한 수중 귀신도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에다구아. 물속에서 사는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종종 낚시꾼이나 배를 타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물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주로 강과 호수 주변에서 불행한 사건이나 사고가 끊이질 않아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마에다구아의 만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7번째 나라 러시아. 일반적인 노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바바 야가는 숲속에 있는 오두막에 살고 있습니다. 오두막은 닭발로 서 있는 독특한 형태로 알려져 있고 바바 야가는 마법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죠.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괴롭히거나 해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유혹하여 잡아먹는다고 해서 러시아 사람들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죠. 숲에 또 다른 귀신이 있습니다. 주로 겨울철에 나타나는 귀신인 카차입니다. 차가운 바람을 타고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온다고 하며 불길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인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카차가 나타나면 러시아 사람들은 눈사태나 얼음균열과 같은 자연재해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혹독한 추위가 있어서 그런지 카차를 마주치기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18번째 나라 뉴질랜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마오리 문화의 독특한 전통이 담겨있는 나라 뉴질랜드에는 어떤 유령들이 있을까요? 마오리 신화에서 바람과 폭풍의 신으로 알려진 타우리마테아가 있습니다. 그는 자연의 힘을 지배하며 종종 무섭고 격렬한 날씨로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기분에 따라 날씨가 변한다고 믿어 그를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내며 안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유령과 귀신도 많지만 뉴질랜드의 하우카는 다릅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고통을 동정해줄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그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나타난다고 합니다. 슬픔, 고통, 복수의 감정들을 들어줄 사람을 끌고 간다는 점에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하우카의 존재가 두렵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의 유령과 귀신들은 대부분 마오리 신화에서 비롯된 이야기들이 많으며 자연과 연결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나라 터키. 터키에서는 무서운 외모와 불길한 기운을 가진 티마르즈가 있습니다. 주로 어두운 장소나 폐허에서 나타나며 사람들에게 불운을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티마르즈는 사람들의 운명을 지배하려는 악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불운과 불행을 좋아하는 유령입니다. 다음 귀신은 주로 전쟁터나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르바르입니다. 주로 남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군인이나 전사로 묘사됩니다. 인간 세계의 불행을 가져오는 존재로 불길한 징후로 받아들여집니다. 바르바르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며 이로 인해 터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다양한 유령들은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에 깊게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간의 감정과 삶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각 유령의 전설 속에서 우리는 사랑, 배신, 고통, 그리고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유령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지금까지 전 세계 유령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에는 그 자체로 신비로운 동굴들이 존재합니다. 멕시코의 수정 동굴은 거대한 수정 결정으로 가득 차 있고, 베트남의 손둥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로 내부에 구름과 정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데린구유는 지하 도시로서 고대인들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동굴들보다 더 미스터리하고 놀라운 동굴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룽유 동굴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수작업 동굴로 그 규모와 정교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이 동굴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가득하죠. 오늘은 그 미스터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룽유 동굴의 발견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고 우연한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동굴은 1992년 중국 저장성 룽유현에서 현지 주민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 과정은 아주 일상적인 일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미스터리한 연못으로 불렀던 곳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들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물이 고여 있었고, 주민들은 연못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기에 수상하다고 생각했죠. 연못이 자연적으로 생긴 거라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문을 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호기심이 많은 한 주민은 이 연못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닐 것이라고 믿었고, 물을 빼보기로 결심했죠. 1992년 그해 주민 몇 명이 펌프를 사용해 물웅덩이 중 하나의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물을 모두 빼낸 후 드러난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인공 동굴이었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동굴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발굴을 통해 총 36개의 동굴이 발견되어 사람들은 더욱 새로운 유적 발굴에 기대감을 품게 되었죠. 동굴들은 하나하나가 축구장 크기에 맞먹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높이는 최대 30m에 달합니다. 각 동굴은 사람의 손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흔적이 있으며 벽면에는 일정한 패턴의 기하학적인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각들은 마치 기계로 가공한 듯한 정밀함과 세밀함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 거대한 동굴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상한 점인데, 학자들은 이 동굴이 약 2000년 전 고대 진나라나 한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룽유 동굴에 대한 언급은 고대 문서에서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동굴 내부에서는 어떤 도구나 유물도 발견되지 않았고, 심지어 동굴을 만들 때 사용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동굴의 벽면에 남겨진 기하학적 패턴뿐이었고, 이를 고고학자들이 분석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이 정도의 규모와 정밀함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기에 이 동굴의 건설 방법에 대한 미스터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이 동굴들은 왜 만들어졌을지에 대해 학자들은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곳이 왕족이나 귀족들의 무덤일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룽유 동굴 내부에서는 유골 또는 무덤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대 왕족의 무덤에는 대체로 부장품이나 고대의 유물들이 남겨지기 마련인데 룽유 동굴에서는 그런 유물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일부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 방어 요새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동굴 내부에서 군사 장비나 전쟁과 관련된 유물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없었죠. 마지막으로 중국인들이 이곳을
고대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사용된 장소였을 수 있다는 추측을 내세웠습니다. 정교한 건축 기술과 기하학적인 디자인, 룽류 동굴에서 발견된 것은 이 두 가지뿐이죠. 학자들의 추측은 이렇습니다. 고대 장인들이 돌을 다루는 기술을 시험하면서 이런 거대한 동굴을 만들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룽류 동굴이라는 것입니다. 이 추측이 맞다면 고대 기술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동굴이 단순히 훈련장이나 기술을 연마하는 장소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룽류 동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추측성 이론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어떤 학자가 룽류 동굴은 방어용 피난처이자 숨겨진 목적을 위한 비밀 장소였을 것이라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동굴이 기록에 남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위치가 알려져서는 안 되는 곳이며 중요한 장소임이 틀림없다고 말했죠. 고대에는 외부 침략이나 전쟁으로부터 귀족이나 중요한 인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 장소나 피난처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 룽류 동굴이라는 설명입니다. 룽류 동굴의 경우 은밀한 위치와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안성맞춤인 곳이죠. 동굴이 오랜 기간 물에 잠겨 있던 것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장소를 숨기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이론을 듣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동굴의 규모와 구조, 그리고 은밀한 위치는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 판단했죠. 그러나 이와 관련된 명확한 유물이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룽류 동굴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다양한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추가 발견이나 연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룽류 동굴의 발견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교한 건축 방식과 벽면에 새겨진 기하학적인 패턴을 보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매년 약 2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고대 건축의 역사와 신비로움 덕분에 중국에서 인기 있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2000년 동안 연못 밑에서 잠들어 있었던 룽류 동굴. 룽류 동굴은 그 거대한 규모와 정교한 기술력으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대의 유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정체와 목적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고대 문명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려 했던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 먼 미래에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이집트 19왕조 제3대 파라오인 람세스 2세. 그는 66년의 통치 기간 동안 뛰어난 군사적 업적을 이뤄냈으며 이집트의 영토를 확장하고 여러 전투에서 승리해 강력한 국가를 만든 한 사람입니다. 람세스 2세가 죽고 난 후 그의 미라는 카이로 박물관에 소장되었는데 1976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획전시로 인해 미라를 옮기게 됩니다. 전시 준비를 하던 중 람세스 2세의 미라가 손상되어 있음을 발견했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미라를 두르고 있던 천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현미경을 통해 천의 모습을 관찰했고 그곳에서는 다소 맞지 않는 무언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람세스 2세의 미라에서 나온 미스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담배나 코카인과 같은 신대륙의 식물이 유럽에 전해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신대륙과 구대륙의 교류가 시작되었을 것이라 믿죠. 그런데 그보다 3000년이나 이전에 존재했던 고대 이집트에서 이 식물이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람세스 2세 미라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콜럼버스보다 더 앞서 신대륙과 구대륙의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미라에서 발견된 코카인으로 학계의 정설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이를 발견한 미셸 레스코는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바로 학계에 보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담뱃잎 조각이 발굴팀에 의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고고학자들은 파이프 담배를 종종 즐기고는 했는데 유적을 발굴하다가 옷에 묻은 재가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죠. 이러한 학계의 의견에 미셸 레스코는 미라의 가장 안쪽인 복부에서도 담뱃잎 조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론상으로도 외부 환경으로 인해 미라의 손상이 가해졌다면 겉부분에서 발견되었어야 할 담뱃잎 조각이 복부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확실히 이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흐지부지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992년 독일의 법의학자 스베틀라나 발라바노바는 기원전 약 1000년부터 기원 후 약 400년 사이의 이집트 미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인류의 생활, 질병, 식습관, 환경을 더욱 깊이 조사해보고 싶은 마음에 미라의 머리카락, 피부, 뼈를 이용했죠.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모든 샘플에서 대마의 환각 성분인 테트라이드로칸나비놀과 코카인이 검출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문화를 보면 종교의식이나 의료 목적으로 아편과 대마를 사용했던
흔적이 있기에 연구 결과에 THC가 검출된 것은 예상하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코카인의 성분과 10개 중 8개의 실험체에서 나온 니코틴 성분은 예상 외의 일이었죠. 이 연구 결과에 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서 어떻게 코카 식물과 담배 식물이 있을 수 있었는지, 만약에 그때부터 있었다 하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교류는 최초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발라바노바는 니코틴과 코카인 검출에 대한 주장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 출처가 명확한 미라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이집트 수단 지역에서 발굴된 미라 134점의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 결과 약 3분의 1 정도의 미라에서 니코틴과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었고, 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를 흡입했다는 주장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니코틴과 코카인의 성분 식물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요? 소수의 학자들은 이집트에서 담배와 코카나무를 재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며 미라에서 검출된 성분들이 별거 아니라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러나 코카나무의 경우 남미와 다른 국가들의 코카인 함량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코카나무의 경우 남미의 고유 식물이기도 하며, 그 식물은 독특한 환경과 기후 조건이 딱 맞아떨어져야 함량이 높은 식물로 자라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코카나무를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집트의 벽화에서도 코카나무와 담뱃잎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집트의 생활 모습이나 문화들은 벽화를 통해 많이 알아냅니다. 이집트인들이 그 당시에도 아편열매와 청수령꽃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벽화를 통해 알아낸 것이었죠. 하지만 벽화에는 담배와 코카 식물에 관해서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만약 들어왔더라도 온전한 식물 상태가 아닌 가공된 형태의 모습을 했을 것이란 추측이 많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와 다른 문명들 사이의 무역이나 외교 관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광범위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지중해를 넘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넘나드는 해양 무역로는 존재했고, 이러한 무역로가 신대륙까지 확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게 고대 이집트인들은 강력한 해상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집트에서 동쪽으로 향한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홍해를 통해 인도양으로 나아가면서 인도와도 교류한 기록이 있으며, 더 먼 항해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죠. 또한 고대 이집트와 남미 문명 사이에서 발견되는 건축적 유사성은 이들이 교류를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와 마야, 아즈텍 피라미드 역시 블록으로 쌓아 올려 만들어졌으며, 피라미드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문화적 증거와 교류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근거 부족으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집트 미라에서 발견된 코카인과 담배의 흔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 문명들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세계였다는 증거가 분명한데 말이죠. 이집트 미라에서 검출된 코카인과 니코틴, 이들이 죽은 후에도 발견될 정도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양의 마약을 섭취한 것일까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마약을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치료의 목적으로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고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지만, 단순히 잔치나 축제에서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술과 함께 복용되었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마약 성분이 성인 미라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어린이 미라에서 마약 성분이 발견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마약 성분이 널리 사용되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어린이들이 종종 질병이나 통증으로 고통받았기 때문에 의료적 목적으로 마약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미라에서 마약 성분이 다량으로 나오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사후세계입니다. 이집트 벽화를 보면 검은색 개가 우뚝하니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후세계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안푸신을 나타내며, 그는 영혼의 안전한 인도와 심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습니다. 그의 존재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과 장래의식에서 중요한 상징적 요소로 작용하는데, 안푸신 말고도 믿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마약입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큰 만큼 미라 제작 과정에서도 이러한 믿음이 반영되었죠. 죽은 자의 영혼이 사후세계로 가는 여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고 편안한 상태로 가게 하기 위해 마약 성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람세스 2세 미라에서 발견된 코카인과 담배 같은 물질은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어린이 미라에서 나온 마약 성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기서도 코카인과 니코틴 같은 마약을 사용한 이유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어떻게 해서 이 마약들이 콜럼버스보다 먼저 사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미스터리입니다. 람세스 2세의 미라에서 발견된 코카인과 담배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역사와 고고하게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인들이 신대륙과 교류했을 가능성은 매력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지만 이는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사실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최초가 아니라 어쩌면 3000년 전 이미 구대륙과 신대륙은 서로 교류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현대의 기술, 특히 유전자 분석과 방사성동위원소 측정 같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더 많은 미라들이 조사되고 그들의 유전자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한다면 고대 문명들 간에 숨겨진 교류의 흔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지도 모르죠. 고고학적 발견과 과학적 진보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람세스 2세의 미라에서 발견된 코카인과 담배는 그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 속 메두사를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머리카락 대신 뱀을 지녔고 눈을 마주친 사람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을 가진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메두사가 지나간 곳은 생명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굳어져 버렸다고 하지요. 그런데 신화 속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탐험할 곳은 메두사의 전설이 살아 숨쉬는 죽음과 생존이 공존하는 신비한 공간, 바로 나트론 호수입니다. 오늘은 나트론 호수에 대한 미스터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론 호수는 20세기 초반 유럽과 미국의 여러 탐험가와 지리학자들에 의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탄자니아의 다양한 자연환경을 연구하기 위해 아프리카 내부 지역을 탐사하던 중 나트론 호수를 목격했고 나트론 호수의 독특한 환경을 연구해 나갔습니다. 붉은색 물과 그 주변에서 발견된 돌처럼 굳어진 동물들의 사체는 신비로우면서도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죠. 이렇게 놀란 것은 연구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B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플래넷 얼스2에서 나트론 호수가 소개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메두사와의 연결고리 덕분에 더욱 매력적인 장소로 사람들의 인식에 박히게 되었죠. 사진 전시회와 미디어 노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나트론 호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나트론 호수를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그림은 온통 빨간색뿐입니다. 마치 피에 물든 것 같은 느낌의 공포를 주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호수의 모습과는 다른 나트론 호수, 왜 붉은 빛을 띠는 걸까요? 그 이유는 호수 안에 탄산수소 나트륨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보통의 호수에서는 탄산수소 나트륨이 잘 검출되지 않지만 나트론 호수는 매우 높은 함량의 검출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나트론 호수는 강한 염기성을 띠게 되고 특성상 염기성에 강한 붉은 박테리아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호수가 붉게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강한 염기성으로 인해 단백질을 녹이고 피부를 부식시키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이 호수에 와서 물을 마신다고 입을 가져대는 순간 모든 장기가 부식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동물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1950년 미국 조류학자 레슬리 브라운이 직접 호수에 방문해서 홍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 나트론 호수 인근에 있던 진흙에 빠지게 됐고 3일 동안 기절했다가 겨우 살아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심각하게 부식됐고 병원으로 긴급하게 입원해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죠. 정말 아찔했던 사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탄산수소 나트륨이 많아서 부식이나 단백질을 녹인다고 했는데 나트론 호수 주변에는 왜 돌처럼 굳은 동물 시체들이 많았던 걸까요? 동물들의 시체는 다 없어져야 정상일 텐데 말이죠. 그것 또한 탄산수소 나트륨의 비밀이 있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의 특성상 물을 빨아들이는 습성이 매우 뛰어난데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빨아들이는 거죠. 사람이나 동물이 나트론 호수에 발을 담그거나 피부가 닿게 되면 그 순간 몸에 있던 물들이 호수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온몸이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에서도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시체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사용했다고 전해지기에 나트론 호수 주변에 돌처럼 굳은 동물 시체들이 많았던 이유가 해결된 것이죠. 사람들은 돌인데도 뚜렷한 생김새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 신화 속 메두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메두사의 능력을 연상시키는 환경과 죽은 생명체들로 인해 추후 이 호수를 메두사의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메두사와 다른 점은 메두사의 경우 두 눈을 마주치면 돌로 변하는 것이었지만 이곳은 이미 죽은 시체가 미라화가 되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생명체들을 나트론 호수가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나트론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생존과 죽음이 공존하는 땅입니다. 어떻게 생존과 죽음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로만 보면 죽음만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이런 극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는 생명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나트론 호수에서 사는 생명체는 바로 홍학입니다. 홍학은 이곳이 자신들의 서식지라고 하죠. 어떻게 이런 환경이 홍학에게는 서식지일 수 있을까요? 홍학을 자세히 보시면 그 모습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늘고 긴다리는 부식성 있는 물에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호수에 아무리 들어가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홍학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입장이 가능하지만 다른 맹수들은 입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죠. 그러나 홍학도 긴장을 놓치면 한순간 미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긴다리에만 저항력이 있는 것이지 몸통이 호수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다른 조류와 마찬가지로 미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학에게도 안전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그런 서식지인 셈이죠. 생명과 죽음이 한 공간에서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대비가 나트론 호수를 더욱 신비롭고 무서운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트론 호수에 대한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했을 때 호수가 유명세를 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진사 브렌트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은 조금씩 조작되었다는 것. 조작되면 조작된 것이지 조금 조작된 것은 뭐냐? 라고 하실 텐데요. 사실 동물의 미라는 실제로 나트론 호수에 있던 미라들이며 보존 상태나 사실적 묘사가 너무 잘 되어 있었기에 그것을 나무 위나 돌에 얹어서 사진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몇몇 사람들은 실망을 했지만 그곳에서 발견된 동물들의 미라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었고 이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자연이 만들어낸 놀라운 현상임은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나트론 호수는 단순히 하나의 관광 명소가 아니라 자연의 강력한 힘과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 신비한 공간은 여전히 탐험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메두사의 저주 나트론 호수에 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한때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거대한 왕국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이 미스터리한 집단 바다민족.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왕국들이라면 수많은 전투 기록과 강력한 무기들을 갖추고 있을 것이며 특히 당시 히타이트 제국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철기 기술을 선도하며 강대국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제국들을 바다민족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히타이트 제국은 물론 지중해 전역을 멸망시키면서 공포의 상징이 되었던 바다민족이 이집트와의 전쟁을 이후로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도 배 한 척, 칼이나 옷조차 남김없이 말이죠.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오늘은 바다민족에 대한 미스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세기경 갑작스레 등장한 바다민족으로 인해 왕국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다민족이 대규모 이동을 하면서 전설적인 문명들을 하나씩 무너뜨렸죠. 히타이트 제국, 미케네 문명, 이집트, 카나안 지역, 시리아. 이러한 강대국들을 어떻게 바다민족이 멸망시킬 수 있었을까요? 알고 보면 바다민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먼저 무기 개발과 문명을 깨우친 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주요 무기가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철은 매우 귀중한 자원이었고 대제국인 히타이트 제국에서도 엘리트 계층만이 철기를 사용했다고 하죠. 그렇기에 모든 군사들이 전쟁이나 훈련을 할 때 청동기 무기로 사용했고 바다민족이 침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민족에게 처참히 패하고 왕국들의 문명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니 이 사실들이 믿겨지시나요? 바다민족이 이 많은 왕국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철기 무기의 사용이죠. 청동은 단단하지만 철보다 내구성이 약하고 쉽게 손상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싸움에서 만약 청동이 철과 만났을 경우 쉽게 부러지거나 마모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한 철은 여러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칼, 창, 방패 등 다양한 제작에 유리하여 전투에서는 큰 이점으로 작용하죠. 이렇게 좋은 성능의 무기와 병력이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히타이트 제국을 대제국이라 칭송하며 전투력이 좋았다 하더라도 이 민족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마 철기 무기를 가진 바다민족에게 압도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중해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철기 무기를 본인들만 가지고 있으니 바다민족은 자신감과 함께 전장에서의 우월감이 컸을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바다민족이 철기 무기를 사용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무기 제작법과 철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은 바다민족이 사실은 히타이트 제국의 부족 중 하나였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의 경우 기원전 1600년경부터 철을 가공하기 시작했고 철을 채굴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강력한 철기 무기를 만드는 데 선두자의 역할을 했던 히타이트 제국이었고
그들은 철기의 제조 기술을 비밀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철기 무기의 생산에서 자신이 독점과 우위를 차지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오랜 기간 철을 채굴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연구했다면 히타이트 제국 내에서 철을 이용한 도구들의 완성도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할 당시 문헌에는 더 발전된 철기 문명을 가진 민족으로부터 제국이 멸망하였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자들은 제국을 멸망시킨 민족이 바다민족일 것이라 믿습니다. 이후 탄생한 시니타이트 왕국은 이들의 후손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히타이트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다민족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란 사실도 눈여겨볼 만하지만 그들의 해상 전투력도 학자들은 무시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바다민족은 이름 그대로 해양에서 큰 힘을 발휘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바다에서 배를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조종술이 뛰어났을 것이라 추측하죠. 기습적인 전투 방식을 사용했던 만큼 적의 경계를 피하고 빠르게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배의 조종술은 바다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양한 해안선과 섬들을 쉽게 접근하여 물자와 인력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고, 여러 해안 도시를 기습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바다민족이 해상 전투력만큼은 다른 왕국들보다 뛰어났을 거라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한 자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타나 공격을 했던 바다민족은 이번에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람세스 3세의 통치 기간에 침략한 바다민족은 격렬한 전투를 벌였지만 이집트 군대가 나일강 델타에서 그들을 격퇴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사실상 바다민족의 패배였죠. 그런데 왜 뛰어난 무기와 바다 기술을 가진 바다민족이 패하였는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히타이트 제국에게 패했던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막강한 바다민족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석판을 보면 많은 코끼리를 이용한 전투 장면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도 코끼리를 이용한 전투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또한 이집트 나일강의 좁은 강과 늪을 이용해 바다민족들의 막강한 무기와 해상 기술을 무력화시켰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긴 전투에서 패한 후 바다민족은 문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감쪽같이 말이죠. 그들의 칼, 옷, 장신구 무엇보다 중요한 배, 어디에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린 바다민족. 대규모의 인원이 한순간 사라지기 쉽지 않은데 그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한 번의 패배로 자취를 감추기에는 바다민족은 침략과 약탈의 진심이었고 한 번으로 포기할 그런 민족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증발과도 같았죠. 이들에 대한 기록도 흔적도 남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설마 그들이 사람의 탈을 쓴 어떤 괴생명체였던 것은 아닐까요? 소수의 학자들은 순식간에 사라진 바다민족을 보고 그들은 사람의 탈을 썼던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파괴적인 힘, 난폭한 성격, 잔인함, 무엇보다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해내기에는 힘든 조건입니다. 그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목격자나 흔적이 분명히 남아야 정상이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사람들은 바다민족이 어인족이나 고대 인어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물속으로 사라졌다가 일정 시간의 사람의 모습으로 기습적으로 나와 제국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신비롭고 미스터리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가설과 추측이 난무하게 나오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그들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한때 지중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바다민족, 그들에 대한 미스터리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연구와 조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하나의 가설을 세워봅니다. 그들이 만약 살아서 두 발이 육지에 닿았다면 그들의 후손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바다에 전사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바이킹입니다. 학자들은 바다민족의 후손이 바이킹일 것이라는 가설을 내세웠습니다. 신기하게도 바이킹과 바다민족은 전투 방식과 역사적 기록이 거의 비슷했죠. 바다민족의 경우 강력한 해양 세력으로 기습과 약탈을 통해 정복했고, 바이킹은 여러 지역을 항해하며 바다민족과 유사하게 기습 작전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선박인 드래곤은 기습을 위해 해안 근처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기도 했죠. 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뛰어난 조종술과 해상 전투력이 뛰어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신화와 전설을 만들고 다녔습니다. 현재는 둘 다 불가사의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어 해양 세력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고, 학자들 중 일부는 바다민족의 후손이 바이킹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바다민족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그들의 존재는 역사 속에서 지속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해답은 과거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죠. 바다민족, 그들은 고대 세계에 가장 큰 미스터리를 남겼고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잔혹함과 존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다민족에 대한 연구는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정체와 최후를 풀어낼 새로운 단서가 언젠가 발견될지 모릅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현대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고립된 부족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미스터리하고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부족이 있습니다. 바로 센티넬족입니다. 이들은 수천 년 동안 인도양의 노스 센티넬 섬에서 외부 세계와 철저히 격리된 채 자신들만의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스 센티넬 섬은 안다만 제도 중 하나로 인도령에 속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도 정부조차 이 섬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 섬을 둘러싼 수많은 금지령과 규제는 단순한 여행 금지가 아닙니다. 과거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외부인들이 섬에 접근하려 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센티넬족의 맹렬한 저항에 부딪혀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천 년 동안 축적된 두려움과 방어 본능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인에게는 치명적인 화살과 창이 날아왔고 섬은 여전히 수수께끼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한 섬에 접근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존 앨런 차우, 미국 출신의 선교사였습니다. 센터넬 섬에 방문한 차우, 하지만 돌아온 것은 그의 죽음 소식이었습니다. 차우는 어떤 이유로 그토록 고립된 이 섬에 들어가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외부와의 관계를 끄는 센티넬 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부족들 중에 외부인과의 접촉을 거부하며 수천 년간 완전히 고립된 채 살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부족, 이들이 사는 섬은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을까요? 센티넬 쪽은 인도 안다만 제도의 노스 센티넬 섬에 살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그들이 약 6만 년 전부터 이 섬에 거주해 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센티넬 쪽은 외부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고립된 생활 방식과 역사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고립된 생활 방식. 센티넬 쪽은 수천 년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로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거의 자급자족하며 외부인이나 외부 문명과 접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외부의 문화, 기술, 사람들을 알 필요도 없었고 그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신들만의 전통적 생활 방식을 고수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현대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않아도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19세기 후반부터는 외부인의 개입이 자신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고 믿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이유로 그들은 자신들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지키며 외부인에게 적대적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19세기 후반 유럽 제국주의가 확장되던 시기에는 새로운 영토를 탐험하고 식민지로 삼으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영국 탐험가들이 인도양의 여러 섬을 조사하고 거주하는 원주민들과 접촉하려 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안다만 제도를 포함한 여러 지역을 탐험하며 지도를 작성하거나 원주민과의 교류를 시도했는데 노스 센티넬 섬도 이 과정에서 포함되었습니다. 1867년 인도양 주둔군 소속의 모리스 비달 포르테는 노스 센티넬 섬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포르테는 센티넬족의 생활을 조사하기 위해 섬에 상륙했지만 이때 센티넬족과의 관계는 매우 불편하고 불안정했죠. 당시 포르테는 섬에서 몇몇 센티넬족을 강제로 데리고 나가 그들의 신체 구조나 생활 방식을 연구하고 일부를 포트 블레어라는 곳으로 이송했습니다. 포트 블레어는 영국 식민지 시대에 정치범 수용소로 악명이 높았고 셀룰러 감옥이 위치한 곳으로 영국이 인도 독립운동가들을 수감하고 강제 노동을 시킨 장소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센티넬족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과정에서 질병이 전파되었고 데려간 사람들 중 일부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센티넬족에게 외부인들을 치명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센티넬족은 수천 년 동안 외부 세계와 거의 접촉하지 않았기에 현대 사회에서 흔히 유행하는 질병들에 대한 면역력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나 독감, 홍역과 같은 병원균조차도 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영국 탐험대와의 접촉에서 센티넬족이 겪은 질병 감염 사례는 그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이러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은 센티넬족이 외부인을 경계하고 적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그들의 문화와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접근이 금지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그들이 외부로부터의 질병 전파와 문명적 위협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탐험가와 선교사들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2018년 바로 그 해 선교사 존 앨런 차우는 센티넬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섬에 몰래 접근했습니다. 이때 발생한 사건이 바로 존 앨런 차우 사건입니다. 존 앨런 차우는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졌으며 이 믿음은 그를 선교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노스 센티넬 섬의 센티넬족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우는 2018년 11월 14일 노스 센티넬 섬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현지 어부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센티넬족과 여러 차례의 접촉 시도를 했습니다. 차우는 센티넬족에게 다가가기 위해 선물로 가위, 고기, 낚싯바늘 등을 준비했으며
그들이 호의적으로 자신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그는 센티넬 쪽의 화살을 피해 도망쳤고, 그 당시 그는 선교 활동을 위해 섬에 접근하면서 자신이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 실패 후 돌아온 차오는 자신의 일기에 센티넬 쪽이 노란색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으며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기록했죠. 하지만 차오는 포기하지 않고 11월 16일 다시 섬에 접근했습니다. 그날 아침 차오는 센티넬 쪽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으나 그들이 던진 화살에 부상을 입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차오가 사망한 후 센티넬 쪽은 그의 시신을 섬에 묻은 것으로 추정되며 인도 정부는 그의 시신을 회수하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존 차오의 사망 소식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으며 동시에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차오는 어린 시절부터 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노스 센티넬 섬에 접근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으며 그는 센티넬 쪽에게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오는 이를 자신의 신성한 사명으로 여겼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섬에 접근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차오의 가족은 그의 죽음 이후 그가 센티넬 쪽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파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그들은 차오가 단순히 호기심이나 모험심으로 섬에 간 것이 아니라 신앙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존 앨런 차오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오의 가족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했습니다. 반면 인도 정부와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차오의 사망 소식 이후 매우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노스 센티넬 섬 주변의 경계를 더욱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차오의 행동이 불법적이며 그가 인도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스 센티넬 섬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외부인의 접근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센티넬 쪽의 안전과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이를 어긴 것이죠. 인류학자들과 학자들 또한 차오의 행동을 무모하고 위험한 시도로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노스 센티넬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외부 질병에 매우 취약하다고 경고하며 외부인이 센티넬 쪽과 접촉하는 것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차오가 병원균을 옮길 가능성도 지적되었습니다. 과거 외부인들과의 접촉으로 고립된 부족들이 질병에 감염되어 큰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접촉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 사건을 주목하면서 윤리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종교적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그의 행동이 센티넬 쪽의 생존권을 위협했다고 보았습니다. 차오의 행동은 고립된 부족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과 종교적 신념을 전파하려는 욕구 사이에서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 많은 논평가들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종교적 열정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존중과 종교적 전파 활동 사이의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센티넬 쪽과 같은 고립된 부족들은 외부로부터의 병원균이나 문명의 영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 차오 사건은 비록 그가 신앙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다른 문화와 접촉하는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주며 센티넬 쪽은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와 생존 방식을 유지해야 할 권리가 있고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전 세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립된 부족의 삶에 외부의 개입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고립된 삶을 지켜줘야 할까요? 존 차오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6년 쿠바 아바나에서 시작된 이상한 사건. 외교관들이 두통과 청력 상실, 어지럼증을 겪으며 심각한 신경학적 손상까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런 증상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 정체는 바로 아바나 증후군이라 불리는 미스터리한 현상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며 오늘날까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아바나 증후군의 시작과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2016년 말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과 정보요원들이 갑작스러운 두통,
어지럼증, 그리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는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청력 상실을 경험했고 시간이 지나며 더 심각한 뇌손상 증상까지 보고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고 CIA에 전달해 철저한 조사를 부탁했죠.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 증상을 일으킨 원인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 요인이나 공격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찾은 증거라고는 외교관들의 의료평가서뿐이었죠. 직접 외교관들과 인터뷰를 진행해봤을 때 처음에는 몸이 아픈 증상을 단순한 건강 문제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차 증상을 겪는 외교관의 수가 증가하면서 상황은 심각해졌죠. 조사 결과 그들은 갑작스럽게 펑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직후 머리가 아프거나 멍해지는 등의 여러 가지의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사건은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외교관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고 아바나의 캐나다 대사관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사건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초기에는 과연 이 사건이 쿠바 정부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쿠바 정부는 강력하게 부인하며 자신들도 이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사실 쿠바와 미국은 아바나 증후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불완전한 관계였습니다. 미국과 쿠바는 냉전 시기 때부터 극심한 대립을 겪었고 서로의 이념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한 채 불신을 조장했죠.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쿠바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으며 미국과 쿠바에는 서로의 관계 개선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두 국가는 여전히 불신과 긴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이 터져버린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쿠바의 정치적 세력 중 하나가 작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의심을 점차 키워나가면서 두 국가 관계는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캐나다 대사관에서도 같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사건은 단순히 미국과 쿠바 간의 문제가 아님이 명백해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러한 증상을 유발하고 있었을까요? 아바나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초기에는 초음파나 마이크로파 공격설이 나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격이 특정한 장치를 통해 인위적으로 가해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로파나 초음파가 뇌에 영향을 미쳐 신경계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자기파 공격설이 떠올랐습니다. 전자기파가 사람의 신경계를 자극해 두통과 어지럼증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인데 이 역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고 공격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서 전자기파를 감지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적 요인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외교관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하다 보니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이러한 증상을 겪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소문이나 다른 사람의 증상을 목격한 후 비슷한 증상을 느끼는 심리적 전염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미국과 캐나다를 동시에 겨냥해서 외교관들을 괴롭힌 것이 아닌 어떤 한 국가만을 노리고 접근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도 그럴 게 아바나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과 캐나다 대사관은 물리적으로 약 200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도보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며 전자기파나 초음파 같은 공격이 가해졌다 하더라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리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에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례 보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2017년 아바나 증후군이 단순히 쿠바에서만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에서 근무하던 미국 외교관들 역시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베이징, 광저우 등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 근무하는 중에 두통과 어지럼증, 청력 상실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 이후 유럽과 남미 등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등에서도 외교관들이 유사한 증상을 겪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아바나 증후군이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외교관들이 어떤 특정한 공격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무언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의 국립과학원은 철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크로파 공격설을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죠. 피해자들이 겪은 증상이 전파나 초음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국립과학원은 증상을 일으킨 요인이 여러 가지일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증상을 겪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바나 증후군은 단순한 의학적 문제를 넘어 외교적 파급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미국과 쿠바 간의 관계는 이 사건 이후 한층 악화되었고, 미국은 자국 외교관들의 안전을 이유로 일부 외교관들을 철수시켰고, 쿠바 정부는 자신들의 무관함을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쿠바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사건들이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특정 국가의 공격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아바나 증후군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지만 명확한 해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바나 증후군은 여전히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의료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증상이 완화되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립과학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으며 향후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이면 원인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바나 증후군의 비밀이 풀리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 미스터리가 언제쯤 해결될지 그 답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1943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 전쟁의 주요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합국과 주축국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으며 기술적 발전과 전쟁 전략의 변화가 눈에 띄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미국 내 주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건은 일명 프로젝트 레인보우, 미 해군이 필라델피아에서 비밀 실험을 진행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실험 내용은 테슬라 코일을 이용한 특수한 자기장으로 레이더망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대상은 해군 호위 구축함 엘드리지였고, 배가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험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왜 이 사실을 은폐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음모론일 뿐일까요? 오늘은 필라델피아 실험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대한 음모론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3년 미국은 군사연구 및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전자기 기술과 레이더 기술이 전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던 찰나에 미국 해군은 1943년 10월 28일 필라델피아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실험은 USS 엘드리지라는 군함을 이용해 진행했으며 실험의 목적은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하죠. 일부 주장에 따르면 실험 중 배는 실제로 시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레이더에서 사라진 것뿐만이 아닌 그 자리에서 군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실제 목격자와 경험자의 말을 들으면 군함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가 필라델피아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버지니아, 노퍽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필라델피아에서 버지니아주 노퍽까지의 거리는 약 320km에서 350km 정도입니다. 자동차로는 약 3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죠. 큰 군함이 순식간에 먼 거리를 갔다 왔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다시 돌아온 군함 안에 있던 사람들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군함에 탑승하고 있던 승무원들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이상을 겪거나 사망했으며 일부는 배와 물리적으로 융합되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것이 단지 소문일 뿐일까요? 필라델피아 시험에 참가했다고 알려진 USS 엘드리지의 승무원들은 시험이 끝난 후에도 심각한 심리적 불안과 신체적 부작용을 겪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탑승했던 승무원들 중 일부가 공통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몸의 일부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경험을 하고 강한 환각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은 쉽게 승무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군함에 대한 이야기가 더 퍼지기 전에 미국 정부는 재빨리 은폐를 시도했고, 시험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왜 승무원들이 이상한 증상을 겪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측은 실험 자체가 극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밀에 붙여졌다는 주장을 했을 뿐입니다. 재빠르게 모든 실험과 과정을 은폐하려는 미국. 그 속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침묵으로 일관하는 미국으로 인해 여러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중 레인보우 프로젝트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카를로스 미겔 알렌데의 편지입니다.
카를로스는 이 실험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모리스 제섭이라는 UFO 연구자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편지에 실험 도중 갑자기 군함 주위로 녹색 안개가 생기더니 사라져버렸고 얼마 후 다시 나타났는데 상황은 끔찍했다. 승무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생각보다 필라델피아 실험에 대한 일을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해 모리스 제섭은 이 편지가 단순히 장난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모리스 제섭은 알랜드의 주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책 The Case for the UFO라는 책에 알랜드의 주장을 언급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소설 같은 내용과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알랜드의 이야기를 음모론으로 간주하게 되었죠. 그 후 1959년 갑작스럽게 모리스 제섭이 죽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망 원인은 자살.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의 죽음에 필라델피아 실험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했죠. 그 이유는 모리스 제섭이 자신의 책에 알랜드의 주장을 실은 이후 여러 차례 위협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갑작스럽게 죽은 모리스 제섭으로 인해 필라델피아 실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곤 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순간이동과 투명화 실험을 했다는 것인데,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레이더 회피 기술 개발을 목표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초기 목표는 군함이 적의 레이더 탐지에서 숨겨지도록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실험을 어떻게 실시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주장으로는 테슬라 코일을 이용하여 군함에 전기를 흘려보내고 그로 인해 형성된 자기장이 레이더 신호를 회피하게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론적으로 전자기파가 특정 자기장 속에서 굴절하거나 반사될 수 있어 레이더 탐지기를 피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에는 아인슈타인과 테슬라, 폰 노이만 등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하며 당시 군함에 약 1,500억 볼트를 흘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군함 주위로 녹색 안개와 후광이 생기더니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서둘러 중단 스위치를 누르자 없어졌던 군함이 다시 나타났고 그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참했습니다. 군함에서 일정 수치 이상의 방사선이 검출되었으며 마지막 상황인 군함이 없어지고 이동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순간이동과 투명화 실험을 진행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죠. 이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필라델피아 실험의 배경에는 아인슈타인의 통일장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론은 자연의 모든 힘, 즉 중력과 전자기력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였죠. 실험이 성공했다면 중력을 조작해 배를 순간이동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통일장이론은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못했고 그와 필라델피아 실험의 연관성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군다나 저명한 과학자 3사람이 필라델피아 실험에 참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저기 허점과 증거 부족이 많아 사람들의 신뢰를 점차 잃어가던 중 미 해군은 필라델피아 실험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엘드리지호의 항해 기록을 통해 실험이 진행되었다고 주장된 시기 배가 다른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군은 그러한 기술적 실험이 존재한 적이 없으며 이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대한 주장을 믿는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록의 가장 큰 단점인 조작의 가능성이 있지 않냐고, 당시 실험 대상이었던 엘드리지호의 항해 기록을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과 지금까지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관한 제보를 한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말을 지어낸 것이기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미 해군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실험은 대중문화와 미디어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면서 다양한 음모론을 촉발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실험 관련 영화에서는 실험 중 시간여행을 하게 되는 내용과 시간여행의 후유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큐멘터리, 소설, 비디오 게임 등 다양한 분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실험은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미스터리한 사건임은 맞습니다. 배가 순간이동을 했다는 이야기부터 승무원들이 시간 왜곡을 경험했다는 주장까지 이 실험에 관한 증거들은 대부분 불충분하거나 부정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실험에 관해서는 미스터리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현재 필라델피아 실험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레이더 회피 기술이 완벽하게 구사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스텔스기와 스텔스 군함들은 레이더 회피 기술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이는 필라델피아 실험에서 시도했던 기술적 아이디어가 세월이 흘러 더욱 발전한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실패는 결국 미래의 혁신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필라델피아 실험이 완전히 허구였다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그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들은 현대 사회에서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강아지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
초능력을 가졌다고 한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소개할 강아지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원더독입니다. 어떻게 이 강아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예측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짐은 루엘린 잉글리시 세터 종으로 1925년 3월에 태어났습니다. 잉글리시 세터는 사냥개로 유명하며 새를 사냥하는 데 특화된 품종입니다. 그렇다 보니 짐도 사냥개로서 훈련을 받게 되었죠. 짐에게는 처음부터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개들과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짐의 주인인 샘반 아스데일은 짐에게 무언가 특별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특별함이냐고요? 샘은 짐과 함께 사냥 훈련을 나갈 때 항상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비록 혼잣말이긴 하지만 짐에게 마치 말을 건네듯이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짐, 우리 사냥훈련 빨리 끝내보자. 사냥감 어디 있을까? 라고 물으면 짐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사냥감이 있는 쪽으로 가 잡아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의 새를 말이죠. 이때부터 샘은 짐과 대화가 통한다는 느낌을 받게 됐고, 조금 더 어려운 숙제를 내주기 시작합니다. 색깔 종이를 바닥에 놓고 파란색과 빨간색 얘기를 하면 짐은 듣고 바로 색을 구분했으며 사람이나 물건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억을 하고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강아지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종이에 하나의 질문과 여러 개의 답변을 적어놓은 후 짐에게 보여줬습니다. 짐은 그것을 유심히 보고는 답을 딱 골라냈죠. 샘의 말에 따르면 모스부호나 외국어도 이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샘이 사기를 친다고 말했죠. 모두가 안 믿는 상황임에도 샘만큼은 짐의 훈련과 전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줬습니다. 어딜 가든지 짐에 대해서 자랑을 했죠. 짐에 대한 소문은 마을뿐만 아니라 미주리 대학의 수의사와 과학자들까지 전달됐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이 소문이 진실인지 아니면 조작된 것일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 짐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테스트 결과 놀랍게도 짐은 과학자들의 모든 질문에 통과를 한 것이죠. 실험 내용은 이랬습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질문을 하면 짐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짐은 일관된 행동을 했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죠. 일반 사람도 5개국어 이상 하기 어려운데 그걸 강아지가 해냈다니. 이 사실은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학자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짐을 강의실로 데려갔습니다. 강의실에 있던 학생에게 그리스어로 질문을 부탁했고 학생은 종이에 그리스어를 적어서 짐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짐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의 행동들은 단순히 우연일 뿐인 걸까요? 하지만 과학자는 짐의 반응에 더욱 놀라고 말았죠. 그 이유는 그리스어가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말이 안 되게 배열해 놓은 글자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험에 통과한 짐에게는 영특한 머리도 있지만 정말 신비로운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지능력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대통령 후보의 사진을 보여주고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지 짐에게 물어봤는데 짐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골랐죠. 그는 재선에 당선됐고 짐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이외에도 켄터키 더비에서 열리는 경마대회에 어떤 경마가 우승을 할 것인지에 대해 무려 7년 연속 예견하여 사람들에게 더욱 화제가 되었으며 짐은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성별까지도 맞추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태어날 아이의 성별을 물었더니 2장의 사진을 골랐고 얼마 후 그 여성은 남녀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로 짐이 했던 모든 선택이 맞아떨어졌던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다는 사실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 연이어 발생하자 워싱턴대와 미주리대 심리학자 듀란트 박사는 짐의 능력을 대중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목격한 신기한 현상에 듀란트는 짐이 오컬트적 권력을 가졌으며 이 세계의 유일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아지가 예지능력과 비상한 머리를 지녔다는 사실은 쉽게 믿기지 않는 현실임은 분명합니다. 짐의 능력을 신기하다며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짐이 주인의 미묘한 신호나 몸짓을 통해 정보를 얻어 행동했을 것이라 주장했죠. 이는 동물들이 인간의 비언어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회의적인 시각이었으며 실제로 짐의 주인이 무의식적으로 힌트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선택에 있어서 짐이 특정 색을 선택하거나 질문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우연의 일치라는 주장을 펼치며 짐이 초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짐에게 하는 질문들마다 정답을 맞추다 보니 이것이 과연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에게 초인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일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후에도 짐은 주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1937년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마음으로 짐의 동상이 세워지기도 했으며 오늘날까지도 가장 영리하고 신비한 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짐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으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짐이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짐의 능력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짐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많은 궁금증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신기한 능력을 가진 동물이 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수화를 하고 컴퓨터를 할 줄 아는 고릴라 코코의 이야기, 깊은 밤 화재가 발생하기 전 동네 사람들을 깨워서 생명을 구한 제트 등 초능력이 있는 동물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도시 피사. 이곳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특별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피사의 사탑이죠. 피사의 사탑은 그 독특한 기울어짐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랜드마크입니다. 하지만 이 탑은 단순히 건축적으로 흥미로운 것만이 아닙니다. 그 기울어진 구조 속에는 수많은 전설과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죠. 사람들은 이 탑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오랜 세월 동안 그 원인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과학적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전설, 탑 내부에서 들린다는 기이한 소리, 탑 아래 묻혀 있다고 전해지는 고대 유물까지, 이 사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피사의 사탑에 얽힌 기묘한 이야기들과 미스터리의 실체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탑은 왜 기울어지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이곳에서 들린다는 의문의 소리들은 무엇일까요? 미스터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피사의 사탑은 이탈리아 피사에 있는 종탑으로 중세 시대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탑은 독특하게 기울어진 구조로 유명하며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가 결합되어 오늘날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피사의 사탑 건설 과정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건축에 총 199년이 걸렸습니다. 피사의 사탑은 피사 대성당의 종탑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탑은 대성당 옆에 세워져 종을 울리기 위한 용도로 설계되었으며 당시 피사 공화국의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건축가 보나노 피사노가 설계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건축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탑의 기초가 1173년에 놓였고 탑이 처음부터 기울기 시작한 것은 바로 기초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피사의 사탑은 진흙과 모래로 된 연약한 지반 위에 세워졌는데 기초가 충분히 깊지 않아 탑이 건설되면서 지반이 한쪽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지반이 탑의 기울어짐을 일으킨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사탑이 3층까지 세워지자 탑이 더 기울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100년 가까이 중단된 피사의 사탑은 기울어짐의 원인도 있었지만 당시 피사 공화국이 여러 전쟁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272년에 공사는 다시 재개되었고 건축가 조반니 디 시모네는 탑이 더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4층에서 7층까지의 건축을 할 때 반대 방향으로 기울여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탑의 무게는 여전히 문제였고 기울어짐은 계속되었죠. 1350년대에 이르러 마지막 7층과 종탑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탑은 종을 울리기 위한 종로로 사용되었으며 1372년에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이 끝났을 때도 탑은 여전히 기울어져 있었고 그 기울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피사의 사탑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져 붕괴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 때문에 1990년부터 2001년까지 대규모 복원 작업이 진행되었고 탑이 더 이상 기울지 않도록 기초를 강화하고 탑의 기울기를 조금 되돌리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피사의 사탑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중 피사의 사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경험담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한 차례 이슈가 일어났었습니다. 괴이하면서도 이상한 소음, 도대체 어디에서 나는 소리일까요? 일부 이론가들은 피사의 사탑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소리가 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탑이 기울어지며 발생하는 미세한 균열이나 구조적 변화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벽이나 바닥이 시간이 지나며 팽창하거나 수축하면서 마찰로 인해 이상한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또 다른 설명은 피사의 사탑 내부에서 공기가 흐르며 만들어지는 자연 현상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흐르는 공기가 특정한 조건으로 이상한 소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통곡이나 울음처럼 들릴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건축물에서 유사한 현상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탑의 독특한 기울기와 구조가 공기 흐름을 변형시켜 음향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미스터리어가들은 다른 주장을 내세웁니다. 이러한 소리들은 초자연적인 요인이며
사망한 사람들의 영혼이 울부짖는 것이야 말하죠. 탑이 수세기 동안 기울어져 왔고 많은 역사를 품고 있는 장소인 만큼 영혼이나 유령의 존재가 소리를 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피사의 사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탑의 기울어짐과 독특한 역사를 알고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스터리한 경험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기대 심리가 약간의 소음이나 건축물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기이하게 받아들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주변 환경에 따라 경험을 해석하는데 피사의 사탑처럼 기이한 구조물을 볼 때 평범한 소리도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연구는 없지만 관광객들의 경험과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미스터리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 기울어진 탑이 현재까지 유지해온 만큼 과장된 소문과 미스터리 사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추려서 얘기해보자면 한때 탑 아래 묻힌 전설적인 유물이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일부 전설에 따르면 피사의 사탑 기초 아래에 고대 유물이 묻혀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중세 시대의 탑이 세워질 때 이 지역이 원래 로마 제국 시대의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고대 유물들이 묻혀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탑이 기울어진 이유가 유물이 탑의 기초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적도 있었지만 실제로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을 때는 고대 유물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탑의 보수 작업에 대한 미스터리도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1년까지 피사의 사탑은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부 사람들은 공사 중에 일어난 비밀스러운 사건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탑의 기울기를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지만 공사 도중 여러 차례 예기치 않은 문제와 사고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미스터리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탑의 구조적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진 것은 초자연적인 신의 개입이나 징조이기 때문에 억지로 탑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특히 중세 시대에는 건축물이 완성되지 못하고 기울어지는 현상을 신의 의지나 하늘의 징조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의 거장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곳에서 시험을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는 이곳 피사의 사탑에서 2개의 다른 크기의 굴을 떨어뜨려 중력의 법칙을 증명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 실험은 오늘날에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가 이 탑에서 시험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설은 과학적 진실보다도 상징적으로 피사의 사탑을 더 신비롭게 만드는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피사의 사탑을 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피사의 사탑은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무너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이 탑은 기울어진 구조 그 자체로도 놀랍지만 그 안에 담긴 전설과 미스터리는 더욱 매력적입니다. 여러분이 피사의 사탑을 방문한다면 그 기울어진 탑 너머에 숨겨진 미스터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더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더 많은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